안녕하세요. 해커스 이명물리의 윤필립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생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첫 개강일이고요. 앞으로 이제 11개월 동안 여러분들 합격을 위하여서 이제 그 목적을 놓고 여러분들 이제 달려나갈 그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합격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그런 이제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뛰어야 될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개강인데요. 앞으로 11개월 동안 우리 함께 또 협력하고 또 서로 신뢰하면서 함께 또 도와가면서 자, 열심히 달려나가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먼저 오늘은 자, 일반 물리학 제 커리큘럼의 이제 첫 번째 강의 이제 일반 물리학 강의 2010주 과정에 대해서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커리큘럼에 있듯이 10주 과정인데 주 2회 그리고 3시간 3시간 수업이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6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월 5일 날 개강이 되었고 10주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3월 11일 날 종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설날이 껴있는데 설날이 껴있는 주는 이게 시간표를 좀 조정해가지고 목금이나 아니면 금토 이렇게 좀 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강의 내용이 이제 일반 물리학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할 수업을 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일반 물리학 중에서도 이제 역학, 전자기학, 광학, 현대물리 총 이렇게 4단계를 거쳐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연력학이 좀 빠졌는데 연력학은 이제 열 및 통계, 심화 과목에서 함께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내용이 이제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1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1년 과정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1년 동안 배우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10주 과정을 통하여서 다 배울 건데 이게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거는 상당히 많은 이제 내용을 한꺼번에 다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에 좀 관련 없는 내용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의 이 교재까지도 이제 제작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그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10주 과정을 통해서 이 4가지 이 파트를 전부 다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는 지금 자체 교재를 제작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교재가 완성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 조금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성격이 좀 이렇게 꼼꼼한 스타일이라서 좀 교재를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프린트물이 나갔을 텐데요. 그 교재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제 프린트물을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제가 교재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 이 교재만 보시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내용을 다 여러분들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다 포함시킬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만 좀 수업 내용에 시험 내용이 좀 벗어나는 내용들 좀 포함시키지 않고 여러분 꼭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위주로 해가지고 필수적인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제가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재만 보셔도 충분히 다 내용을 다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재 분량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라고 한다면 이제 서웨이나 할리데이 이렇게 이제 기본서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서는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조금 이제 좀 중구난방인 것도 있고 굉장히 좀 어수선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많이 없애고 굉장히 간결한 그런 이제 문체를 써가지고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교재가 완성이 되면은 한 100에서 200페이지 정도 그 정도 정도의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 얼마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리 센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지식을
이제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연결시켜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고 문제를 푸느냐, 그런 어떤 물리 센스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 능력들은 사실은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들이 풍성하다고 해서 그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풀이 스킬을 습득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물리 센스를 향상시켰느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이렇게 교재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치중할 것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이제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그런 문제풀이 능력을 스킬들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형 기본서는 제가 또 설명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건 참고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를 다 보겠다, 아주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많이 없겠죠, 그렇죠? 정말 안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혼자서 그걸 마스터해야겠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시간도 없고요, 그런 능력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만 요것만 다 알면 된다라는 거 좀 신뢰해 주시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재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 1회 문제풀이 숙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금 수업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수업이 끝나고 제가 문제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렇게 문제를 다 풀어오시고 숙제 문제는 좀 난이도가 한 중급 정도 수준으로 제가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집에서 풀어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좀 난이도가 중급 정도 되는 그런 문제들을 접하시고 그런 문제풀이 능력을 좀 향상시키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 정도 수준의 문제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주마다 테스트를 할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내용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많이 까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단기 메모리에 이제 저장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장기 메모리에 이게 옮겨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목적 하에서 제가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는 기본 수준, 그 다음에 중급보다 좀 아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그런 이제 문제 위주로 이렇게 테스트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2주마다 한 번씩 그렇게 볼 것이기 때문에 총 5번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 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실강생들은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그렇게 시험을 치르겠고요.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문제를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운 받으셔서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풀어주시고 저한테 그 풀이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피드백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 이제 제 이메일이 있으니까 제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실강생들은 제가 또 다른 이제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10주간 동안 이렇게 일반 물리학을 우리 함께 잘 공부해서 잘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역학 파트를 공부할 것입니다. 자, 일반 물리학 중에서 역학 총 4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학, 전자기, 광학, 현대물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학이 좀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알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거 압축해 놓으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물리학이 상당히 뭐 이것저것 공부할 것도 많지만 공식이 다 모아두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목차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고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반도체를 따지자면 웨이퍼 그러니까 그냥 원석이죠. 그런 이제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이제 회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집적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뭐 CPU도 만들고 메모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막 그 반도체 웨이퍼 위에다가
그거를 잘 정교하게 잘 깎아가지고 회로를 막 구성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11개월 동안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들은 이게 내가 풍성의 어떤 내용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제 아주 정교한 CPU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이제 왜 틀렸을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문제풀이 스킬이 향상이 되면서 물리 센스도 향상이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실력이 이제 좀 개념들이 정교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좀 문제풀이에 좀 치중을 해주시고 네, 그렇게 수업을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총 8개의 총 목차로 우리가 역학 파트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제 강의는 그 강의 노트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 강의 노트 혹은 이제 교재가 나가면은 이 교재 위주로 제가 수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교재도 이제 목차별로 여러분들 알아야 될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만 내가 다 습득을 해야겠다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물리란 거 단위 이렇게 제가 목차를 만들었는데, 자, 힘과 운동 전에 가장 기본적인 물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이렇게 내용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자, 물리는 뭐냐? 자, 여러분 물리가 무엇이죠? 물리는 말 그대로 모든 이제 그 어떠한 사물의 이치죠, 그렇죠?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물리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물리 법칙을 앞으로 접하게 되는데요. 자, 물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량에 관한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물리량이 뭐냐?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성질이나 특성들을 나타내는 어떤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간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물리량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기본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 노트에도 써놨지만 예를 들어서 물리 법칙이 어떤 문장이라고 한다면은 언어로 따지자면은요. 물리량은 일종의 단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리량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지 않다면은 그 물리법칙 자체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물리량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물리량의 기본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물리법칙이 뭐가 있죠? F&MA 가장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제 물리법칙인데, 자, F는 MA다 이런 것도 다 물리량에 관한 법칙입니다. F는 힘이죠. M은 질량이고요. A는 가속도라는 그런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 힘이 가해지면은 가속도가 생긴다. 그것이 바로 이제 물리법칙, 이 물리법칙이 나타내는 의미이고요. 그 질량은 뭐죠? 같은 힘에 대해서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는 더 작게 생긴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물리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물리량, 내가 힘이 뭔지, 가속도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 물리법칙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물리량들이 어떤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는요, 이제 수학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측정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수학하고 다릅니다. 수학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떤 숫자들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한 학문인데, 물리는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리량 하나하나들이 현실에서 측정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길이를 측정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길이를 내가 측정했더니 뭐 1mm다 혹은 뭐 2mm다 이렇게 어떤 밀리미터 자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런 물리량이 어떤 의미를 가질 때는 어떤 내가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반드시 우리 도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도구의 한계 때문에 어떤 측정값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양자역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측정하는 거 그 자체의 의미가 부여가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큰 정밀도를 가지고 측정하냐, 이제 그런 것 자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라고 하는 것은
측정되었을 때 그 측정되는 값에 대해서 실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고요. 자, 여러 가지 물리 법칙, 예를 들어 여러분 알고 있는 물리 법칙 중에서 만율력 법칙 있죠? 자, 이런 만율력 법칙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물리 법칙이에요. 그렇죠?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그 힘은 질량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라는 이제 어떤 물리 법칙인데, 자, 이것이 현실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게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량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걔네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해가지고 실제로 측정을 해서 이 물리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유하지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것이 이제 물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도대체 물리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자연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이고요. 왜 탐구하죠? 그 자연 법칙 이용해서 인류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도구를 만들잖아요. 그런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반도체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인류의 삶을 이제 향상시키는 거죠. 삶의 질을. 그 도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자연 법칙 이해하게 되면은 왜 저런 자연선 현상이 일어났을까를 내가 이해하면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그런 법칙들을 응용하게 되면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물리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리량에는요 단위가 반드시 있어요. 자, 내가 길이를 추정했는데, 제가 이제 이 학생한테 길이 추정해 보세요 했는데 대답을 1이에요 1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건 올바른 대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1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자, 어떤 물리량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단위가 있기 때문에 단위를 붙여야지만 정확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 1cm다 그러면 요 정도 길이구나. 그럼 1인치다 그러면 한 이 정도 길이의 어떤 길이를 가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반드시 물리량에는 단위를 붙여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 물리라는 게 있는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 물리량은 총 7개가 있어요. 길이, 질량, 시간, 온도, 전류, 강도, 물질량. 자, 여러분들 이걸 다 외워야 되냐? 외우면 좋지만 그냥 이렇구나라고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단위라는 말은요, 기본 물리량이라는 말은 그 밖에 모든 물리량들은 이런 기본 물리량들로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속도를 볼까요? 속도는 어떤 시간 간격에서 이제 얼마 이동 거리잖아요. 그렇죠? 시간분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과 길이, 걔네들이 비율로서 표현되는 물리량이죠. 그렇죠?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F는 ma이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A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길이 나누기 시간 제곱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모든 물리량들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7개의 단위로, 7개의 물리량으로서 다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단위에 해당되는 물리량들이 단위가 있는데, 자, 단위는 예를 들어 길이 단위다. 길이 단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이 단위가 미터도 있고요. 저 미국 가보면은 피트, 인치 이런 거 맞습니다. 마일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때로는 이제 파섹이라는 이제 어떤 이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길이의 단위를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위가 여러 개 있는데, 자, 얘랑 나랑 막 다른 단위 쓰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많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단위를 딱 쓰자라고 약속을 미리 해놓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국제 도량연국에서 약속한 단위인데, 그것이 바로 SI 단위입니다. 국제 단위계죠. 국제 단위계. 시스템 인터내셔널 오브 유닛인데, 자, 그래서 SI 단위에서 약속한 게 뭐냐면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세크, 온도는 켈빈, 전류는 암페어, 광도는 칸델라, 물질량은 1몰 이렇게 우리 약속해서 쓰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단위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모든 단위는 이와 같이 SI 단위로 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차원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차원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 흔히 많이 쓰죠. 저 사람은 차원이 달라. 그쵸? 나랑 뭔가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쵸?
자, 근데 물리에서 얘기하는 차원은 물론 이제 공간적인 차원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차원은요, 단위의 차원이거든요. 자, 어떤 물리량이 길이를 어떤 길이 단위를 갖고 있어요. 길이, 그쵸? 그럼 우리가 거기서 길이의 차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시간의 차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속도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길이 나누기 시간의 단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이제 단위는 이제 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위의 차원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 어떤 두 물리량이 있습니다. 두 물리량이 단위 차원이 달라요. 하나는 길이 차원이고 하나는 시간 차원이에요. 이 두 물리량 같을 수가 있을까요?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 차원이 다르면은 이 물리량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차원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제 등식이 있으면은 그 양변에 길이 차원이 뭐지, 시간 차원이 뭐지, 양변의 차원을 분석하게 되면은 이 식이 틀렸다 혹은 맞았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 분석을 통해서. 네, 그런데 이제 이용이 됩니다. 혹은 양변의 어떤 방정식이 맞으려면은 양변의 이제 단위 차원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양변의 길이 차원이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그런 어떤 사실로부터 어떤 식의 어떤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차원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1차 시험을 쳐보셔서 알겠지만 특히 이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보통은 이제 문자로 다 답을 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 이제 이번 22년도 문제 같은 거 보니까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량을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어떤 연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자, 계산하는 데 있어서요. 각각의 물리량들을 사실은 계산할 때는 단위를 다 붙여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맞는 값이 얻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노트에 있는 것처럼 자, 질량의 M의 물체가 H만큼 높이 있습니다. 자, 얘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M 질량 주어졌어요. M이 얼마냐면은 50g. H가 2cm입니다. 자, 지금 SI 단위가 아니에요, 지금.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또 다른 물리량이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물리량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M 곱하기 G 곱하기 H를 해줘야지만 돼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질량 집어넣죠. 50g. 자, G는 뭐예요? 9.8 m/s 제곱이죠. H는 뭐죠? 2cm. 아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단위를 뭐 미터 이렇게 날려주고 그 다음에 미터 제곱이죠. 미터 제곱해주고 세크 제곱 나눠주고 그 다음에 C는 센치니까 10-2승이죠. g은 이제 킬로그램을 해가지고 킬로그램에다가 10-3승 곱해줘야 되니까 그 일일이 단위를 다 고려해줘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9.8 곱하기 10-3승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단위를 다 써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다 단위를 끌어다가 쓸 거예요. 귀찮게.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SI 단위 쓰면은요. 자, 처음에 모든 물리량들 SI 단위로 표현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 어차피 SI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질량이 얼마였죠? 질량을 요거 SI 단위로 고치면은 얘는 얼마냐면은 하나, 둘, 셋, 0.05 kg이죠. SI 단위로요. 그쵸? 얘는 얼마? 0.02 미터입니다. 그러면은 U는 그냥 숫자만 가지고 계산해 줍니다. 0.05 곱하기 숫자만 가져오는 거예요. 0.02입니다. 0.02 곱하기 자, G도 숫자만 가져오세요. 9.8 이렇게 해줍니다. 자, 숫자만 놓고 계산해주면 이거는 10-3승이죠. 그쵸? 그쵸? 10-3승이니까 바로 그냥 9.8 곱하기 10-3승인데 자, 최종적으로 단위를 에너지의 단위 줄 SI 단위죠. 그쵸? 줄만 딱 붙여주세요. 그럼 끝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모든 것을 SI 단위로서 값들을 표현한 다음에 계산은요 그냥 값만 가지고 계산해라 라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에다가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물리량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SI 단위 줄 딱 붙여주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요거를 잘 활용하시고, 아무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단위를 다 끌어 쓰지 마시고 SI 단위 다 표현해서 계산하시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힘과 운동. 자, 첫 번째 힘과 운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과 운동의 개념은 뭐냐면은, 자, 내가 어떤 물체의 운동을 내가 예측하고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자, 내가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이유는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대포를 쏩니다. 대포를 쏴가지고 적군에다 딱 대포를 맞추고 싶어요. 그쵸? 자, 그러면 대포의 궤적을 내가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그 대포의 궤적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잘 분석해가지고 그 요인들을 다 계산해서 궤적을 최종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시간에 따라 내가 원하는 그 위치까지 그 목표물을 도달시켜야 됩니다. 그쵸? 자, 그것이 이제 물체 운동 기술한 이유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물체 운동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뭐냐? 자, 물리학에서는 힘입니다. 물체 운동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바로 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힘을 내가 분석하게 되면은, 힘을 알면은 물체가 왜 그 운동이 왜 변화되는지, 그래서 그 힘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뉴턴의 방정식이죠. 그 방정식 풀어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물체의 궤적을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입니다. 뭐 작년에 그 일본에서 하야부사라는 그 탐사선을 발사시켜가지고 우리 이제 태양주를 돌고 있는 소행성,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 소행성에다가 그 탐사선을 딱 안착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흙을 딱 채취해가지고 다시 지구로 돌아왔죠. 그럼 엄청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탐사선의 궤도를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그쵸? 수행성을 정확하게 딱 안착을 시킨 다음에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그런 궤도를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모든 그런 이제 통제를 다 해야지만, 예를 들어 뭐 어떤 중력을 어떻게 이용한다든지, 연료를 어떻게 발사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 다 계산을 통해서 그런 프로젝트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힘과 운동, 다시 말하면 운동을 우리가 기술한 이유는 또 물체의 어떤 궤적을, 이동 궤적을 내가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리에서는 그러한 원인, 물체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바로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물체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바로 좌표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됩니다. 자, 좌표계라는 것은 공간상에 물체의 위치를 특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우리는 3차원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어떤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뭐 2차원으로도 할 수 있겠고요. 혹은 1차원 좌표계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1차원 좌표계다. 자, 원점을 잡아요. 1차원이라는 얘기는 앞뒤로밖에 움직이지 않죠, 물체가. 자, 어떤 원점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나의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물체의 위치를 앞으로 얼마 혹은 뒤로 얼마 이런 식으로 모든 공간, 1차원 공간상에다가 좌표를 다 설정하는 거예요. 1m, 2m, 3m 그런 식으로. 그렇죠? 자, 예를 들어 P점에 어떤 물체가 있다. P점 어디예요? 2m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물체가 나로부터 오른쪽으로 2m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 그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자, 2차원 좌표계다. 그러면 이제 좌표축을 두 개 잡죠. X축, Y축으로 서로 수직한 좌표를 잡아가지고 X축마다 격자를 만들어서 점을 특정한다 하고요. 좌표를 특정하고 Y축도 특정을 하죠. 예를 들어 공간상 어떤 점이다. 얘는 그러면은 X축으로는 3만큼 가고 Y축으로 2만큼 간 그 위치에 있어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P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물체의 어떤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특정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우리는 이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이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함수로서 표현할 수 있으면은 나는 이 물체의 운동을 완벽하게 기술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대한, 어느 위치에 있는, 어느 지점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자, 그리고 위치는 벡터 물리량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데요. 자, 나로부터 2m, 저 학생이 2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정확하게 저 학생의 위치를 특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로부터 2m에 있는 무슨 점들은 무수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방향까지도 특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거리와 함께 방향도 특정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위치는 이제 벡터 물리량인데,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다면 벡터가 무엇인지 한번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벡터라고 하는 것은, 자, 스칼라랑 벡터랑 그 다음에 뭐 텐서도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량들은요, 총 이렇게 크게는 이제 스칼라 물리량, 벡터 물리량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텐서 물리량도 있는데, 텐서 물리량 뭐 굉장히 몇 개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스칼라, 벡터 두 개의 물리량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스칼라 물리량은요,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이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벡터 물리량은 뭐죠?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이제 물리량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칼라 물리량과 벡터 물리량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좌표축 얘기했죠. 그쵸? 자, 스칼라 물리량은 어느 좌표를 잡는지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벡터 물리량은 기본적으로 좌표축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물리량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지금 벡터 물리량이에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인데, 자, 지금 저기 카메라가, 자, 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제 좌표기에서는 저 카메라는 나로부터 앞으로 2m 위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카메라는 나의 뒤에 1m. 그쵸? 위치가 다르죠, 그쵸? 그만큼 위치는 이제 어느 좌표기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물리량이에요. 그쵸? 자, 그것이 이제 벡터 물리량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벡터 물리량은 좌표축에 따라서 달라진다.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도, 자,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그 물체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볼 때 그 속도가 달라져요. 그렇죠? 어떤 좌표를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물리량이 바로 벡터 물리량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스칼라는요. 스칼라 물리량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로, 문자로 표현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시간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질량. 자, 얘네들은 스칼라입니다. 이건 좌표축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자, 내가 나의 질량을 재나 여기 있는 학생이 저를 질량을 재나 똑같습니다. 뭐 달려가는 사람이 내 질량을 재나 제가 그냥 질량을 재나 똑같은 값을 가지죠. 그렇죠? 자, 이런 게 때문에 스칼라이고요. 자, 벡터는 표기할 때 이와 같이 화살표로 표시해요. 왜냐하면 벡터는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 반드시 특정해 해줘야지만 돼요. 여기서 그 방향을 나타내는 어떤 기호를 해가지고 화살표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벡터는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인데, 우리가 벡터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요, 벡터에다가 이와 같이, 이거 수학적인 정의입니다. 표기법이에요. 이와 같이 절대값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것은 의미는 뭐냐면은, A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화살표 떼고 그냥 A, 이렇게 쏘면, 그냥 A 벡터 크기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벡터는요, 크기와 방향을 가진 이제 물리량이기 때문에 벡터를 표기할 때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요.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벡터를 연산할 때 있어서 이게 대수적으로 연산할 수 있는데 이제 좀 이제 시각적으로 좀 더 좀 이해하기 편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벡터 연산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자, 벡터의 크기는요 화살표 길이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화살표로 벡터를 표현했을 때, 즉 기하학적으로 벡터를 표현했을 때에 벡터를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 그 벡터 연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뭘 해야 되냐면은 두 벡터가 같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지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실수를 연산할 때도 두 실수가 같다. 뭐 그런 것도 먼저 정의하잖아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자, 벡터의 동등, 벡터가 같다. A랑 B랑 같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크기도 같아야 되고 방향도 같아야지만 두 벡터는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A, B, C, D 4개의 벡터가 있는데 자, 얘네들은 지금 출발점은 다르지만 길이가 전부 다 같아요. 그렇죠? 길이 전부 다 같고 방향도 전부 다 같습니다. 따라서 A, B, C 이런 벡터들은 전부 다 같은 벡터가 돼요. 아시겠죠? 자, 벡터가 같은 데 있어서 출발점이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발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은 같은 벡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벡터의 동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작용점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힘에 대해서 다룰 때는 이 작용점이 어딘지가 중요한데 아무튼 수학적으로 벡터가 같다라는 의미는요. 크기와 방향 같으면 같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벡터의 덧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칙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산할 때 있어서. 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라서 더할 때 좀 특별한 방법으로 더해야지만 돼요. 우리가 숫자는 그냥 사칙 연산으로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데 벡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지금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어요. 우리가 벡터의 덧셈은요. 크게는 삼각형법과 평행사변법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보통 기하학적으로 연산하게 되는데요. 자, 삼각형법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어느 하나의 벡터를 시작점을 다른 벡터의 끝점에다 일치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벡터의 출발점부터 그 벡터의 마지막까지 그 선을 연결하는 화살표, 그것이 바로 덧셈 벡터가 됩니다. 이게 R 벡터가 이제 A 더하기 B 벡터인데 이와 같이 꼬리에 물어가지고 앞에 거의 처음부터 나중 거의 뒤에까지 연결하는 그 화살표가 덧셈 벡터가 되겠죠. 자, 평행사변법은 뭐냐? 이번에는 두 벡터를 출발점을 일치를 시켜요. 그러면은 걔네 두 벡터를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이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 출발점으로부터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끝점까지 연결하는 그 화살표, 그것이 바로 덧셈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아요. 그렇죠? 이건 기하학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이렇게 평행사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대각선, 이것도 대각선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뭐 삼각형법으로 하나, 평행사변법으로 하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벡터의 덧셈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벡터 덧셈은 어떨 때 쓰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뉴턴 법칙을 적용할 때 힘을 막 더해야 돼요. 자, 힘은 벡터 물리량이거든요. 그렇죠? 그 힘을 더해야 되는데 그때 이와 같이 뭐 삼각형법이라든지 평행사변법을 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힘을 벡터합을 해줄 때 이렇게 할 것이고요. 혹은 성분 분해할 때 무슨 얘기냐? 자, 이게 A 벡터입니다. B 벡터예요. 자, 두 벡터를 출발점에 같이 놨어요. 그럼 평행사변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직사각형인데 90도니까 요 벡터가 이제 덧셈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물론 이것은 덧셈을 연산할 때도 이렇게 이 방법을 쓰지만 거꾸로 어떠한 벡터를 두 벡터로 성분 분해할 때 덧셈으로 분리할 때 그때 많이 씁니다. 이 벡터의 합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R 벡터를 알아요. R 벡터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좌표축이 있는데 X축, Y축이 있는데 각각의 축에 대해서 축의 평행한 성분으로 내가 분해해보고 싶다. 그때 이제 많이 평행사변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R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즉 요 벡터는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 이렇게 두 벡터 합으로써 분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또 많이 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뺄셈인데, 자, 뺄셈은 뭐 덧셈을
살짝 변형시킨 거잖아요. 그쵸? 자, 뺄셈은 어떻게 하냐? 자, 그 전에, 이거 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자, 이거 지금 A 빼기 B예요. 그쵸? A 빼기 B 벡터인데, 자, C 벡터는 A 빼기 B 벡터인데요. 자, 마이너스 B 벡터다.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벡터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덧셈 벡터 방금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A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예요. 그럼 B랑 마이너스 B 벡터는 무슨 차이냐? 자, 어떤 벡터에 마이너스 붙인 것은요,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A 벡터 더하기 A 빼기 지금 A 빼기 B 할 건데, 자, A랑 B랑 출발점을 일치시켰어요. 그러면은 B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 방향만 싹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요게 이제 마이너스 B 벡터.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꼬리를 물었네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 벡터는요, 지금 꼬리를 물었기 때문에 꼬리를 문 것에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린 것에 나중까지 요 화살표가 바로 A 빼기 B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는데, 자, 이거를 그냥 이런 과정 거치지 말고요.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면 귀찮으니까 바로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자, 출발점을 일치시킵니다. 그랬을 때 지금 A 빼기 B인데, 자, 뒤에 거 있죠? 뒤에 것의 끝점부터 앞에 것의 끝점까지 연결하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뺄셈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세요.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뺄셈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벡터를 일치시킨 다음에 빼는 거죠. 그 뒤에 거 빼는 거. 뒤에 거의 끝점부터 빼지는 거, 앞에 것의 끝점까지 연결하는 그 화살표가 바로 뺄셈 벡터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중요하니까 그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제 변위가 나오는데 변위라는 이제 벡터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벡터죠. 변위는요, 위치의 차이, 위치의 변화량이죠. 즉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예요. 즉 두 벡터의 뺄셈으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위를 따질 때는 뺄셈 벡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뺄셈 벡터는 이렇게 한다 라고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랑 스칼라랑 곱인데요. 자, 벡터와 스칼라 곱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A라는 벡터가 있고요, M이라는 스칼라가 있는데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결과는 역시 벡터입니다. 결과 벡터이고요. 자, A가 이렇게 있습니다. A가 여기 A예요. M 곱하기 A는요, 방향은 똑같아요. A랑 방향이 똑같고 크기만 M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M배. A 벡터는 방향은 똑같은데 A 벡터에다가 M배만큼 해준 거. 그쵸? 그것이 바로 이제 M 곱하기 A 벡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길이만 M배가 증가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M이 음수예요. 음수면 어떻게 돼요? 방향만 반대가 되면 되겠죠. 그쵸? 방향 반대고, 역시 그 크기는 M배 해주면 되고요. 방향만 딱 반대가 되면 된다. 그것이 이제 벡터와 스칼라 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뭐냐면은 벡터를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벡터를 기하학적으로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그 덧셈, 뺄셈, 스칼라 곱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본 건데요. 자, 어때요? 보니까 귀찮죠? 일일이 막 그림을 그려야 되고 굉장히 귀찮습니다. 자, 근데요, 자, 단위 벡터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벡터 연산을 매우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단위 벡터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단위 벡터라는 것은요, 정의가 뭐냐면은 크기가 1인 벡터입니다. 크기 1. 그러니까 방향만 중요하겠죠? 크기가 1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요. 자, 지금 좌표를 설정했어요. X축 3차원이 다음에 Y축, G축. 이게 세 가지 좌표축이 설정이 됐는데, 자, 각각 방향마다 단위 벡터 한 개씩을 다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의 방향을 향하는 단위 벡터를 X, 이렇게 모자 모양을 햇이라고 부르는 햇.
x 햇으로 이렇게 쓰고요. 뭐 어떤 책에는 뭐 i로 i 햇으로 쓰는데 이거는 뭐 자기 마음입니다. i 햇으로 쓸 수도 있고 보통은 뭐 심화 과목에서는 그냥 x 햇 이렇게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이겠죠. 그것을 y 햇 이렇게 쓰고요. g축 방향의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g 햇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쓰면은 왜 이런 짓을 하게 되냐면은 자, 내가 어떠한 임의의 벡터를요 이와 같이 성분분해를 할 수 있어요.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지금 요게 지금 뭐 P라고 해볼까요? 어떤 점이 있는데 요것의 좌표가 ax, ay, ag예요. 3차원에서.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자, 요거를 이렇게 육면체를 그렸을 때에 그것이 x축과 만나는 고지점이 바로 크기가 ax고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ay고요. g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ag라는 것입니다. 그쵸? 그 점이 좌표가 요거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은요. 자,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왜 좌표에 대해서 각각의 좌표에다가 단위 벡터를 붙여서 어떤 벡터를 표현할 수 있냐? 자, 요 A 벡터는요, 원점으로 생각해가지고 요 P점까지 향하는 벡터거든요? P랑 헷갈리니까 A라고 쓸까요, 그냥? 그냥 A. 이렇게 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P라고 쓰면은. 자, 그럼 보세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 볼까요, 요거? 자, 이거는 뭐예요? AX는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AX는 스칼라죠, 그쵸? 스칼라이고요. X 햇은 이제 단위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보았죠? 스칼라랑 벡터랑 곱하면은 벡터인데 방향은 똑같고 x 방향이고 길이만 ax 배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x 햇이 크기가 1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ax 곱해주면은 크기가 ax가 되겠죠. 그게 1이니까. 자, 그러면 ax x 햇은요 어떤 벡터냐면은 요 벡터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지금 ax니까 요 벡터가 뭐예요? a x 곱하기 x 해. 여기까지 되나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ay 곱하기 y햇은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ay니까 이 길이가 단위 벡터고요. 요 벡터가 바로 ay y햇이고요. 그쵸? 마찬가지로 ag g햇은요 이쪽 방향이 g햇이니까 요 방향 벡터 요소까지 벡터가 바로 ag g햇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거 두 개 먼저 해볼까요? 이거 두 개 먼저 더해주면은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요게 지금 평행사변형이잖아요. 요게 바로 ax x 햇 bx ax ay죠. ay y 햇. 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랑 마지막 요거 해볼까요?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것도 평행사변형이죠. 요것도. 이게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일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AG G 햇이고 요게 AX X 더하기 AY G Y 햇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대각선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요게 바로 요 벡터 있죠. 요 벡터. 최종적으로 요 벡터 요 벡터가 바로 뭐예요? 요 벡터가 바로 A 벡터인데 A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X X 햇 AY Y 햇 AG G 햇.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내가 좌표를 축을 잡고요. 자, 어떤 점이 좌표가 있습니다. AX, AY, H예요. 이 좌표가. 그러면은 원점에서 그 좌표까지 향하는 벡터 있죠? 그 벡터는요. 각각의 좌표를 성분을 하는 ax 곱하기 a 햇 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으면은 자, 여러분 다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자, 그래가지고 자, 내가 어떤 임의 벡터를요 이와 같이 좌표를 이용해서 성분 분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성분해할 수 있다. 자, 왜 성분분해하죠?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성분분해해가지고 어떤 벡터를 단위 벡터를 표현하면은 연산이 무지막지하게 쉬워요.
아까는요, 막 삼각형 그리고, 막 꼬리에 물고,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자, 내가 이렇게 성분분해 표현하면은 벡터 연산이 너무나도 편리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두 벡터를 더합니다. 자, A 벡터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B 벡터도 마찬가지로 내가 성분 분해했다고 해보겠습니다. bx, x hat, by, y hat, bg, g hat. 자, A, B 벡터를 모두 성분 분해했어요. 자, 두 개를 더해볼까요? 자,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자, 덧셈은요, 벡터든 뭐든 덧셈은 교환법제가 성립해요. 순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먼저 해도 되겠죠? 얘네들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얘네들을 먼저 하는데요. 이것은 뭐죠? 앞에 벡터 두 벡터는 지금 공통된 벡터가 하나 있어요. x에, 그쵸? 자, 스칼라 곱하기 벡터는요, 분배법에 성립합니다. 분배법칙 뭔지 알죠? 그쵸? a 더하기 b.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a 벡터랑 두 개 더한 거를 곱해주면은 a. 자, 요런 게 분배법칙이죠. 그쵸? 그쵸? 이런 게 분배법칙. 야, 요런 것들 성립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요거죠. 그쵸?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거입니다.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거예요. 그쵸? 분배법칙 성립하니까. 자, 따라서 뭐냐? 아하, 덧셈을 하게 되면은 그냥 앞에 있는 성분끼리 더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쵸? 아, 그냥 x 헷 앞에 있는 성분 더해주고, y 헷 앞에 있는 성분 더해주고, g 헷 앞에 있는 성분 더해주고. 아, 그래서 그냥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냥 대수적인 연산입니다. 대수적. 기하학적 연산이 아니라 그냥 숫자를 더해주는 거죠. 더하기 빼기로 이렇게 해주는 거. 대수적인 연산으로 아주 편리하게 덧셈을 계산할 수 있다.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a 빼기 b는요, 아까처럼 막 꼬리를 물고 하지 않고 그냥 성분을 표현했을 때 성분을 빼주면 돼요. x 성분 빼주고 y 성분 빼주고 g 성분 빼주고. 그렇죠? 너무 편리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스칼라랑 벡터랑 곱해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곱해진 스칼라를 각각 성분에다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m 곱하기 ax, m 곱하기 ay, n 곱하기 ag. g가 빠졌네.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너무나 편리하다, 계산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 벡터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계산을 아주 대수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단위 벡터를 이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 연산 이제 마지막에 남았는데 뭐냐면 두 벡터의 곱이에요. 아까는 스칼라랑 벡터의 곱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벡터의 곱입니다. 자, 두 개의 벡터를 곱할 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칼라 곱이 있고 또 하나는 벡터 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스칼라 곱은 자, 이름에서 답이 있어요. 스칼라 곱이다. 그 얘기는 곱했을 때 결과 스칼라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이것이 스칼라 곱인데, 자, 정의는 뭐냐? A랑 B랑 곱했을 때의 결과는 A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것입니다. 자, A 벡터, B 벡터를 그림을 일단 기하학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좀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자, 얘네들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에 요 A는 이제 A 벡터 크기죠. B는 B 벡터 크기고요. 그래서 A.B 여기 다시라고 부릅니다. 다 우리말로 다시라고 부르고. 그 스칼라고 A.B의 결과는 A 크기, B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라 라는 그런 그렇게 정의하게 되는데, 자, 이것의 의미는, 자, B를 이렇게 B 코사인 세타는 뭐냐면은 B를 A에다 투영을 시켰을 때, 그림자를 딱 내렸을 때에 그 길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이제 B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주로 이제 스칼라 곱은 뭔가 이제 투영을 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물리량을 정의할 때 그렇게 씁니다. 대표적으로 1이 있어요. 1 같은 거는 스칼라 곱으로 정의합니다. F 닷 힘과 변위와의 스칼라 곱, 내적이라고 하는데 스칼라 곱으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하학에서 배우게 될 전기선속 이런 것들도 이제 스칼라 곱으로 정의가 돼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투영을 시키는 의미.
전기장을 면적으로 투영을 시켜라. 뭐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 것들 정의할 때 부지로 이런 식으로 스칼라 곱을 씁니다. 자, 그 정의는 이거예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단위 벡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하지 않고도 너무나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단위 벡터들끼리 스칼라 곱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위 벡터는 지금 몇 개 있죠? 3개 있죠? 맥시멈 3차원을 봤을 때 x hat, y hat, z hat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기 자신과 스칼라 곱 해주면은, 자, 자기 자신이에요. 그럼 세타는 각도가 몇 도예요? 제로죠. 자, 코사인 제로는 1.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x.x 해주게 되면은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제로니까 1.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이죠. 그렇죠? y 마찬가지 1. g.g 마찬가지 1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단위 벡터를 스칼라 곱 해줄게요. x.y. 자, 이거랑 이거입니다. 이 각도가 얼마예요? 90도. 여기도 90도입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90도인데 코사인 90도는 빵이죠. 그죠? 빵. 아, 그래서 x.y는 그냥 빵이에요. y.g도 빵이고 90도니까 g.x도 빵. 아, 그래서 서로 다른 단위 벡터들끼리 스칼라 곱을 해주면은 항상 빵이 됩니다. 자기 자신은 1이 되고. 아, 따라서 자, 그렇다면 이제 A와 B가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됐을 때 A다 B를 한번 해볼까요? A. 자, 총 몇 개의 항이 나오죠? 3개랑 3개를 곱하니까 총 9개 항이 나오겠죠? 그렇죠? 한번 써볼게요. 처음이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A, G, G hat, dot, BX, X hat, BY, Y hat, BG, G hat. 자, 이렇게 하면은 총 9개 항이 나올 거죠, 그쵸? 자, 근데 X hat이랑 요거로 곱해주면은 X hat, X hat 해주면 1이니까 AX, B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해주면 x.y hat은 0. 그쵸? x.g hat도 0. 아, 두 개는 그냥 없어져요. 그죠? 자, 두 번째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갑니다. 두 번째 거 y.x 해주면 0. 아, 없어지고 y.y는 1이죠. 얘는 살아남아요. a, y, b, y. 오케이. 그 다음에 ay, 요거랑 g랑 해주면 역시 0죠. 그쵸? 날라가죠. 그쵸? 그 다음에 g hat 갑니다. g hat은요, g hat.x 해주게 되면 0. g hat.y 해주면 0. g hat.g hat 해주게 되면 1이니까 끝에 것만 살아남죠. 얘도. 그래서 AG, BG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가지고 스칼라 곱을 해줘도 뭐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쵸? 각각의 성분끼리 그냥 곱해서 더해줘라. 그쵸? 아, 그래서 이와 같이 단위 벡터를 표현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스칼라 곱도 무지막지하게 편합니다. 만약에 이걸 기하학적으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타 막 각도기로 재야 돼요. 그쵸? 얼마나 불편해요. 그쵸? 세타 막 재고, 길이 재가지고 A,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단위 벡터를 표현하면 그냥 대수적으로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라.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남았습니다. 벡터곱. 벡터곱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 자, 벡터곱은 좀 까다로워요. 그쵸? 자, 역시 이름에서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는데, 벡터곱이다. 두 개의 벡터를 곱해주는데요. 그 결과가 벡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무슨 벡터냐? 자, 일단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 결과 벡터가 C라고 한다면은, 결과 벡터의 크기랑 방향이 있을 텐데, 벡터니까. 자, 크기는 뭐라면은 A, B, 사인 세타라는 얘기예요. A 크기, B 크기, 그 다음에 그 끼인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 그것이 이제 크기다라는 것이고요. 자, 방향 중요합니다. 방향 잘 보세요. 방향은 어떻게 따지냐면은 A, B로 이루어진 평면이 하나 있어요. 자, 그 평면의 수직한 방향인데 그럼 위쪽, 아래쪽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어떻게 따지냐면은 자, 잘 보세요. 항상 모든 회전은요. 오른손으로 해결합니다. 자,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물리학에 나오는 모든 회전은 전부 다 오른손으로 해결합니다.
여러분들 그 뭐 플레밍의 왼손 버치 오른손 버치 그런 건 되는데 그냥 잊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런 것도 잊어주시고 자 모든 회전은 오른손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자 그래서 회전과 관련된 모든 물리량이라든지 뭐 자기장과 관련된 물리량들 그런 것들은 이제 벡터 곱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의 방향은 항상 오른손으로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벡터 곱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먼저 A 있죠. A에서 B로 감쌉니다. 이렇게 감싸요. 그 엄지가 가르치는 방향이겠죠? 그게 바로 벡터 곱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항상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방향을 잘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 감쌌을 때 엄지가 가르치는 방향이 바로 그 벡터 곱의 방향이다. 자, 그 다음에 자 A 곱하기 B, 그러니까 A 이거 크로스라고 불러요. 크로스. 스칼라 곱은 나치라고 있죠. 그다음에 벡터 곱은 크로스라고 있습니다. A 크로스 B는 그렇게 위쪽을 향하게 되는데, 자 이번엔 거꾸로, 자 B 곱하기 A 해볼까요? B 곱하기 A. 자 잘 보세요. 자 B 곱하기 A는 역시 마찬가지. A, B로 이루어진 평면의 수직한 방향인데, 자 이번엔 B에서 A로 감쌉니다. 오른손으로요. 그럼 이렇게 감싸야 되겠죠. 이렇게 감싸야 되죠. 이렇게 감싸야 되기 때문에, 자 엄지가 가르치는 방향이 어디예요? 이렇게 감싸면은 아래 방향이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여전히 크기는 똑같아요. A 크기, B 크기, 사인 세타니까 A 크로스 B나 B 크로스 A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방향만 바뀌어요. 아래 방향으로. 따라서 어떻게 되죠?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이기 때문에 B 크로스 A는 A 크로스 B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그런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순서 바꾸면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죠? 벡터 곱은 교환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까 스칼라 곱은 교환법이 성립하죠. A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스타니까 거꾸로 곱해도 똑같은데 벡터 곱은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곱하면은 부호가 바뀌게 된다. 그거 항상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한번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단위 벡터들끼리 한번 해야겠죠. 단위 벡터끼리 벡터 곱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이번엔 자기 자신 해볼까요? 자기 자신 x 크로스 x 해주게 되면은, 자 정의 자체에 의해서 크기는 어떻게 돼요? 자 끼인과 세타가 제로잖아요. 사인 제로는 제로. 그래서 자기 자신 즉 자기랑 이제 0이 되는데, 자 벡터 곱은요 두 평행의 벡터를 벡터 곱 해주면 무조건 제로예요. 세타가 제로니까. 아시겠죠? 평행하면 무조건 제로입니다. 그래서 x 닷 x라든지 x 크로스 x라든지 y 크로스 y, g 크로스 g는 전부 다 제로예요. 빵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다른 것끼리 한번 해주게 되면은, 자 x 이거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제 여기 이제 x축, y축, g축이 있는데, 자 단위 벡터는 이렇게 x 햇 y 햇, g 햇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직각이죠. 여기 직각이고 직각입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x 크로스 y 해서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싸죠. x에서 y로 감싸니까 엄지가 가르치는 방향이 g축 방향이죠. 그래서 x 크로스 y 해주면 g 햇이 됩니다. 크기는 또 1이니까 그쵸? 1, 그 다음에 사인 90도니까 1이니까 그쵸? 자, y 크로스 g도 마찬가지. y에서 g를 크로스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가니까 엄지가 가르친 방향은 x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y 크로스 g 해주면 x 방향이 됩니다. 자, g 크로스 x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감싸니까 엄지가 가르친 방향이 y축 방향이 되니까 역시 그래서 y 햇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른들 어떻게 이걸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항상 이렇게 x에서 y, y에서 g로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x에서 y로 가면 g로 가고 y에서 g로 가면 x로 가고 g에서 x로 가면 y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x, y, g, y, g, x, g, x, y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순서가 바뀌면은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두 벡터를 단위 벡터로 표현했을 때, 자 얘네들을 벡터 곱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됩니다. 결과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자, 이걸 좀 깔끔하게 표현하는 것이 행렬식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몰라도 됩니다. 임용고시 푸는 데 있어서 요 행렬식 몰라도 돼요. 자, 그 결과는 이렇게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자, A 크로스 B는 AX, X 햇, AY, Y 햇, AG, G 햇, 크로스 BX, X 햇, BY, Y 햇, BG, G 햇인데요. 자, 이거를 역시 9개 항이 나오는데, 자, X햇, X햇은 제로, 그쵸? 얘는 제로고요. 자, 얘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는 살아남아요. 그쵸? 그러면은 X, Y는 G입니다. G. 자, G에서 하나 살아남습니다. G에서 뭐가 살아남죠? AX 곱하기 BY가 살아남죠. 그 다음에 AX 곱하기 BG. 이거는 어떻게 돼요? X, G니까 G 곱하기 X는 Y인데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Y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AX, BG부터 쓸까? BG, AX.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채워 넣으세요. 다 채워 넣으면은 여러분들 요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는 순서를 이렇게 썼네. 네. 그래서 AX, BG. 그래서 다 채워 넣으면은 똑같이 이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머지 항들도 전개해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벡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운동의 기술 1.4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